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당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기본적으로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우리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말 많은 세금이 부과되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종류와 어떻게 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을 달성해서 처분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죠.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매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양도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 5억 원에 매매했다. 여러분 5억 원에 매매했다. 그러면 5억 원 매매한 가액에 대해서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2억 원이었으면 이 양도가액 5억 원에서 취득가액 2억 원 뺀 금액, 이걸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2억 주고 산 것을 5억 원에 팔았으니까 괜찮은 거죠, 여러분? 잘 팔은 거예요, 여러분.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왔어요? 3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요때에 요 양도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양도소득으로 보아서 부과를 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양도 차익을 줄이거나,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결국 취득가액을 증가시켜서 양도 차익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이때 실무에서 가끔 가다가 요 양도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뭘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죠. 다운계약서. 그러면 과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건가?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매매를 인해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인중개사가 개입되면은요, 그 개입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게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또는 주택거래 신고지구로 지정된 지역일 때는 그때는 주택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지 거래가액 5억 원이 실제 이미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 양도, 자 여러분, 양도자는 갑이고 을은 취득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한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 매매로 취득하는 을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갑은 양도 차익 3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되는 것이고, 을은 얼마 주고 샀으니까 5억 주고 샀으니까 취득가액 5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양도가액을 줄이는 거죠. 양도가액을. 그래서 실제 5억 원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요거를 매매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4억 원으로 다운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매가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4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과세관청에 신고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도자도 양도 차익이 줄어들 것이고 수자도 5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도자와 수자가 이사가 이견이 이해관계가 일치되죠. 둘 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야, 우리 그러면 실제 매매는 5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는 4억 원에 매매한 걸로 신고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4억 원에 신고한 걸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을이 4억 주고 5억 주고 산 것을 4억 원에 취득한 걸로 보아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을이 또 양도를 하는 거죠. 을이 이번에는 병한테 매매했다고 가정합시다. 얼마에 매매했나 보았더니 여러분 6억 원에 단기간 매매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1억 원만 발생했어요. 1억 원. 얼마 주고 사서 5억 원에 취득해서 누구 입장에서? 을 입장이에요, 여러분. 을 입장. 을 입장에서는 5억 원에 취득해서 6억 원에 양도했다 봅시다. 6억 원에. 그러면 이때에 실제 을은 이제 양도를 했으니까 을한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취득할 땐 취득세를 냈지만 양도를 했을 때는 을이 이제 양도자가 되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1억 원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거죠. 그래서 실제 양도차익은 얼마 발생했죠, 여러분? 1억 원이 발생했죠. 그런데 문제는 을이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얼마를 신고했어요, 여러분? 4억 원에 신고했죠.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이번에는 4억 원에 취득해서 6억 원에 양도한 걸로 보게 되니까 이때는 양도차익이 얼마 발생되는 거죠?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을 입장에서는 요 1억 원을 줄인 금액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세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취득 단계에서는 1억 원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양도 가서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는 더 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을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6억 원에 매매해서 실제 취득가액은 5억 원인데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인데? 1억 원인데 내가 당초 취득가 다운 신고를 해갖고 4억 원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양도차익 2억 원이 발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는 실제 매매 계약서 등을 가지고 야, 세무서장아, 나 실은 이때 4억 주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5억 주고 취득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추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줄인 양도차익 1억 원 줄인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추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장 그러겠죠. 아, 너 그때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5억 주고 산 거다고? 알았어. 그러면 다시 세무서장은 갑한테 통지서를 보내겠죠. 이렇게 봅니다. 갑아, 글쎄 을이 너한테 부동산을 살 때 4억 주고 산 것이 아니라 5억 주고 샀다 그런다? 얘 말이 맞니? 네 4억 원에 양도한 거리 맞니? 어떤 것이 맞니? 입증해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4억 주고 취득한 것이 맞다 그러면 너는 과소 신고한 1억 원에서 양도소득세 추징 들어간다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헉. 그러면 여러분 심장 뜁니다. 이걸 우리 심쿵 그럽니다. 심장이 쿵쿵거린다. 심쿵거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1억 원에 대해서 추징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면서 가산세가 부과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운 계약서가 무조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양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요 양도 차익을 줄이거나 아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잘 알아두시면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단계에서 세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는 있다. 더 맞지는 않는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건지 한번 우리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당연히 토지와 건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세가 되는 토지나 건물은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과세하는 겁니다. 등기 여부 묻지 않아요. 관련 법률안 허가 여부 받았느냐 한 번에 묻지 않아요. 무조건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와 건물이면 다 과세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도했다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토지와 건물은 물론이고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해도 과세합니다만 이건 뭐 실무에서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죠. 아파트 당첨권 또는 재개발, 재건축 주합주택 입주권 이거 미등기 전매하죠? 예, 그러면 이때 이러한 아파트 당첨권이나 미등기 전매하면은 이때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강남 땅이 강남에 있는 게 어디죠?
위례 신도시죠. 위례 신도시. 자, 상당히 요즘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지금. 예. 뭐 그러고 얘기가 나오겠죠. 뭐 1억도 올라가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더니 당첨됐어. 아파트 분양 신청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당첨됐어. 오, 완쳤어! 그러면서 이제 빰빠람 빰빰빰빰 하면서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한 거죠. 돈 버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피만큼 버는 거야. 뭐 1억, 2억. 근데 저는요, 요 위례 신도시를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어. 근데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 신청했는데 당첨됐죠. 당첨되니까 전화 옵니다. 떼리리릉, 떼리리릉 그러면서 전화 와요. 그래서 전화 받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인중개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번에 위례 신도시 아파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very congratulations 그러더란 얘기야. 근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저도 몰라요. 하여튼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와갖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님께서 이번에 아파트 분양 신청한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해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요거를 매도하십시오 그러더란 얘기야. 미등기 전매하세요 그러더란 얘기야. 왜냐?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주택가격은 지금 하향 추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짝 피가 붙을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거 분명히 프리미엄도 없어지고 분양가격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 팔면은 지금 미등기 전매한다면 제가 피를 1억 원을 받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밤새 고민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거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거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첨권을 뭐 하면 미등기하면은 프리미엄이 얼마 붙는다고요? 1억 원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등기 전매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나중에 문제인가. 일단은 팔았다 가정합시다. 얼마 피를 받고 1억 피를 받고 양도했더냐. 그러면 요 피 1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요걸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아파트 당첨권. 이거를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왔었는데 요때 요 피가 바로 양도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저는요 얘를 바꿀게요. 자, 특정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얘가 재개발 대상이 됐어요. 재개발. 그래서 본인의 찬성이냐 반대냐 관계없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 주택이 재개발 사업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소유자로서 저는 원조합원이 되고 그 원조합원으로서 이 주택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나는 뭐를 받는 거죠? 입주권을 받게 됐죠. 입주권. 자, 이때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나 또는 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쨌거나 입주권을 갖게 되는데 내가 이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면 그걸로 입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재개발하거나 또는 재건축하는 주택으로 입주를 하려니까 이 청산금이 너무나 비싸. 청산금을 내가 이 주택을 넘긴 거 외에도 별도로 청산금을 2억 원을 줘야만 2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만 이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로 뭐 할 수 있더란 얘기야? 입주할 수 있더란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거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 중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죠? 이주비 등을 받고 다른 데 전세를 가든지 월세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완성된 아파트로 입주를 하려면 청산금 2억 원을 더 내야 된대요. 근데 나는 이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주택밖에 없어. 나 이제 정년퇴직할 때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2억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택 입주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왜 하는 거냐? 원주민 입주율이 너무나 낮아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주택 갖고 있던 사람 다 쫓겨나고 새롭게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죠. 무허가천, 판자촌. 그래서 서울의 그 유명한 달동네 아니야. 이제 서울도 달동네가 거의 없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거의. 이제 그분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더 이제 사이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소규모 이 기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나는 이 아파트를 입주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 상태에서 이 입주권에 또 역시 떼르르르릉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인중개사 누군데요? 예. 이번에 입주권 받으셨죠? 예. 혹시 나중에 이 아파트를 입주할 예정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지금 이거 파시는 게 어떻겠어요? 미등기 전매하시지 않겠어요?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 입주권 하면 내가 피 1억 원을 받아줄게요. 그러더란 얘기야. 프리미엄 1억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차피 내가 입주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주택에 대한 가격과 입주권에 대한 피 1억 원을 받고 그냥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요 피가 바로 역시 양도차익이 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함으로 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이나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과세 대상이지만 요거는 뭐 논외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타 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골프 회원권 등 이러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도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 제가 뭐 이제 골프 좀 치러 갑니다. 그래서 골프 치러 가려면 골프 회원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골프 회원권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회원권도 취득세 내야 돼요. 그리고 회원권을 뭐 하면 양도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주식도 과세 대상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부동산 세무 금융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로서 방송, 증권 방송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 주식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뭔지 잠깐 한번 살펴보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양도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그 자산을 사실상 유상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상양도, 즉 공부상의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즉 설사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유상양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대가 관계가 존재됩니다. 내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뭔가 대가를 받기만 했다면 그 대가의 종류를 묻지 않고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가를 받지 않았다. 내가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여러분 그 대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럼 이건 유상양도가 아니라 뭐예요? 무상양도죠. 이럴 때는 여러분 바로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유상양도라는 조건을 충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상양도하는 걸 우리 양도하는 걸로 본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매매죠. 뭐 매매가 전형적인 유상양도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간에 뭐가 일어났다? 교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동산을 서로 맞바꿨대요. 당연히 교환이죠. 유상양도니까. 또 대물변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채무를 소멸하는 대물변제도 바로 양도로 보는 거죠. 자, 이러한 현물출자, 물납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다. 이것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자,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은행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원리금을 납부를 못해서 연체가 돼갖고 여러분 채무 불이행을 해서 은행에서 제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권리를 행사하면서 경매로 넘겨버린 거야. 우리 집 식구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공매 경매로 넘어가면. 울면서 막 우리 집에 여러분 딱지 막 붙어있고 여러분 가끔다 드라마 영화 보시죠.
잘 사던 부자가 갑자기 뭐 사업 실패함으로 해서 막 채권자들이 막 몰려와갖고 막 부동산이라는 경매는 물론이고 막 유채동산, TV, 가전자제품도 막 빨간 딱지 막 붙여놓죠.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의감에 불타는 분은 이렇게 저한테 가끔가다 얘기합니다. 아니 교수님, 나는 지금 돈을 못 갚아서 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나보고 양도소득세 내라는 얘기입니까? 예, 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3억 원의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2억 원에 취득해서 3억 원에 매매한 것과 똑같은 유상양도가 되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걸 과세를 안 하면 여러분 실제 매매로 인한 형식을 띠기보다는 이러한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수도 많죠. 또 여러분 협의매수나 수용을 당했대. 갑자기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공익사업이나 토지는 취득에 보상이 하나 먼저 급하게 번져 내 토지를 수용하겠대. 수용! 예전에 여러분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제가 기억만 있어도 예전에 파주 같은 경우 제가 아시는 분이 여러분 파주시에 파주군이었죠. 옛날에는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농지.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은행에 입행해서 저랑 같이 은행에 같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봉급 셀러리맨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파주시던 농지가 갑자기 새로운 주택 건설 사업이 벌어지면서 이게 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신사업 벌인다고. 그래서 이 농지를 수용당한 거죠. 그러면 수용을 당하면 그냥 농지를 넘겨주고 나오냐? 아니죠. 뭘 받죠, 여러분? 보상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상금.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있던 농지가 수용당해서 보상금을 받으면은 이때 이 보상금을 받고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상당히 애통해 하셨는데 제 친구는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이 100억 원이 넘어갔어요. 얼마 받았다고요? 보상금을 100억 원. 100원 아니야? 100억 원. 억 원. 그래서 이분은 부모 대대로 농사 짓던 집안인데 이제 이 농지가 수용당하면서 100억 원을 받고 이 수용당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수용을 당하면서 받은 보상금 100억 원을 유상양도 매매한 걸로 봐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 뭐가 과세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 친구는 부모님 앞에서는 웃지 못했지만 제 앞에서는 무지하게 좋아하면서 웃었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술도 했었어요. 야, 이 어차피 받은 보상금 100억 원 누구한테 오겠냐 그 얘기죠. 스키. 저 그날 저희 부모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짧은 다리로 막 가면서 아버지 우리도 수용당할 농지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밥주걱만 날라옵디다. 이 스키야 우리가 농지가 어딨냐. 그래서 역시 누구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 여러분이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토지 좀 갖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당해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전문가가 중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 인수에 요거 여러분 우리 강남 아줌마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할 때에 요 채무 인색은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줌마들이 자식들한테 증여하죠. 자, 갑자기 강남 아줌마가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예, 저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베리 콩글레줄레이션 축하드려요.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러면 제가 그 아들 아냐? 몰라요, 저도요. 누군지. 근데 아는 척만 했을 뿐이죠, 뭐. 그런데 이 강남 아줌마가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저 이거 증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조그만 거 그냥 5억짜리 아파트 애명이로 돌려주고 싶대. 정말 왕짜증. 초등 입학 기념으로 아파트 5억짜리를 넘겨주냐? 나는 한평생 모아도 못 사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돈을 주면은 가르쳐 주겠다 얘기했죠. 왜? 저는 전문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변호사한테 여러분 법률 자문 받으려면 돈 내야 되는 거지. 변호사 비용 내잖아. 의사한테 가서 나 어디 아파요 하고 진찰 받으려면 뭐 내야 돼? 진찰료 요금 다 내야 되잖아. 자, 그분은 저한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물어보고자 해서 그럼 당연히 저도 세무 전문가에서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나 강조했던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증여를 할 때는 이 부담부 증여를 선호합니다. 누가 선호한다고요? 강남 아줌마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 강남 스타일의 원저자가 접니다. 강남 아줌마.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증여가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이런 거 말고도 당사자 일방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 변제했다. 이것도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가세된다고 했죠. 채무 불이행해서 담보 제공한 것이 넘어간다. 공매 경매로 넘어갔다. 채무 이행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가세다. 그런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환지처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함으로 해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단순한 공동소유를 분할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요거를 바로 뭐라 하죠 여러분? 양도담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형식상 소유권의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 상환일이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당 자산이 변제 충당할 때는 이때는 대물 변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양도로 보는 거고 이런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참고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매매, 교환, 대물 변제 또는 심지어는 공매나 경매나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줄이는 과정에서 부담부 증여세의 수증자 채무인색도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나왔네요. 부담부 증여. 아, 이거는 나중에 우리 전문가 과정에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고급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거의 결론은 자, 증여라는 것은 단순한 증여는 여러분 누굴 잘 만나야 돼?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랬죠? 상속과 증여를 받으려면 누굴 잘 만나야 돼?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가? 근데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 정말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나 우리 부모 이 부모로 할래. 그래서 재산 많은 부모님한테 갈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부모를 만나는 걸 피할 수 없지만 누구는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는 잘 못 만났어. 그러면 누굴 잘 만나야 돼? 그 다음에는 대안으로 2차 배우자를 잘 만나야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어차피 부모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저도 없지만 들어오는 왼수도 아무것도 없어. 아 정말 짜증나갖고. 그런데 저는 강남 아줌마야. 나 누구야? 강남 아줌마가 아들한테 뭐 하고 싶은데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 증여 당시 재산가의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이때 이 증여세는 누구한테? 수증자, 을한테 부과됩니다. 근데 이때 을이 초딩이야, 초딩.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입학기념 이벤트로 소소하게 조그마한 거 5억짜리 아파트 애 명의로 돌려주겠대요 여러분. 정말 조그마하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증여세를 누구한테? 초딩 을한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취득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가? 상속을 받아 그럼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을. 초딩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강남 초딩이야. 그러면 얘한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을 초딩에 증여세 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내죠? 우리 강남 아줌마가 내주는 거죠. 나 누구야? 강남 아줌마라니까. 그래서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애 명의로 넘겼을 뿐만 아니라 모두
증여세도 내주죠. 증여세. 그러면 이때 이 엄마가 대납해준 증여세를 또 하나의 증여로 봐서 그 대납해준 증여세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누가 내야 돼? 아줌마가 또 내줘야 되겠죠. 어차피 얘는 초등이나 낼 돈이 없잖아. 그럼 또 증여세가 과세냐? 아니, 한 번만. 자, 그럼 이때에 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는 증여를 하는데 그 증여하는 갑의 채무액 1억 원을 수중자, 을이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바로 뭐라냐면 부담부 증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5억짜리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증여하겠대요. 그런데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는데 문제는 여기에 내가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 1억 원이 있대요, 여러분. 이 부동산을 전세 주다 보니까 전세금 받은 게 1억 원이 있대. 월세를 주다 보니까 보증금 받은 게 있다. 이거를 저보고 여러분 보고 갚으래. 제가 5억짜리 부동산을 뭐 하는데 증여를 하는데 여기에 저 담보된 채무액 1억 원이 있대요. 이걸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래요. 그러면 증여해 주겠대요. 그럼 여러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아, 당연히 받아야죠. 왜 받죠? 5억짜리 받아서 내가 은행에 1억 대출을 갚아도 얼마 남으니까 4억은 남죠. 요때에 요 채무 인수액이 바로 유상양도가 되고요. 5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4억 원이 바로 증여, 순수한 증여라서 무상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요 채무 인수액 1억 원에 대해서는 유상양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때는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요 4억 원은 증여로 봐서 수중자한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면 요 항상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 결론 낼게요, 여러분. 결론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단순 증여, 아무 조건 없는 증여와 이렇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의 부담부 증여일 때 세부담은 단순 증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더 유리하다? 부담부 증여가 조금이라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가 뭘 좋아하는가? 부담부 증여를 좋아하는가? 단순 증여하면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면 유상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무상양도에 대한 증여세로 나누어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의 필요금을 뺀 양도차익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 단순 증여보단 부담부 증여, 세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증여와 단순 증여, 부담부 증여하면 어떤 증여하자?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부담부 증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가를 좀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비과세로 넘어가죠. 역시 비과세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법에 의해서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죠. 과세를 안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등이 매매 등으로 양도가 되었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죠. 절세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파산 선고.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선고하는 게 바로 파산 선고죠. 그래서 파산 선고 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 채무 회생 및 면제에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파산 선고 처분에는 빨간 주홍 글씨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려면요, 은행에서 신용 조회 등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발급한다, 핸드폰 발급한다 그러면 다 신불자로 나오는 거죠. 신용불량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행에 있을 때 이런 파산 선고에 처분에 따른 사람들 적색거래처로 해서 은행에서 다 보고해 드린 거죠. 부도 내고 도망간 사람, 돈 못 갚는 사람, 그런 다 신용불량자라고 빨간 글씨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신용자면 신용불량자, 파산 선고 처분자가 딱 글자 올라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신용거래는 못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불자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신불자가 된 사람한테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농지.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는 여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서로 예를 들어서 갑이 갖고 있는 예의 농지와 을이 갖고 있는
비농지를 서로 뭐 하기로 했어요? 교환하기로 한 거야. 아, 나 지난번에 배추 심었다가 망해버렸잖아. 아, 나는 작년에 고추 심었다가 아주 쫄딱 망했다, 야. 그래? 나는 올해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그래? 나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서로 그러면 바꿀래? 그러는 거죠. 이게 교환이죠. 그래서 이렇게 농지 소유자 간에 교환이 일어났을 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일정한 요건 중에 하나 바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둘 중에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면서 이렇게 국가 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또는 분합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어떤 농어촌 정비법 등에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이런 것이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많이 일어나는 게 이거죠. 경작상 필요. 요거는 여러분 경작상 필요한 것은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교환할 때는 그때는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러한 조건 외에도 교환위에서 취득한 새로운 농지 요걸 신농지라는 거죠. 거기서 최소한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할 때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또 우리 기회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죠. 주택을 하나 사갖고 우리 온 가족이 이 주택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기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거주지 이전 등 다른 데로 이사가기로 해서 주택을 양도했다. 그때는 과세를 안 하겠다입니다. 이때에 이 조건이 있죠. 첫째, 1세대가 우리 본인 외에 배우자 또 내 처자식 외에 뭐 이렇게 직계 준비석이나 형제 자매 등 나와 같이 살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걸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그때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세대가 국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하나 갖고 있다가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된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더라도 미등기 양도를 하거나 미등기 양도, 즉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또는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또는 실지 거래가액과 매매가액을 신고서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이거 허위신고를 말합니다. 이중계약서. 그러거나 또는 1주택을 가진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과세를 안 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도소득세는 조합원 입주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세금 문제도 매우 복잡하고요.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는 주택 부수토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주의합니다. 특히 미등기 양도라든지 고가주택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라든지 허위 신고했다든지 그럴 때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에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 그런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양도 당시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예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이쪽 비과세를 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고요. 복잡합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거주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2주택이 됐다. 내가 종전에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았어.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잠실에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도시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걸 팔고 가야 되는데 이걸 팔지 못하고 먼저 입주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팔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그렇다더라도 최소한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건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2주택이 된 날이죠.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권을 먼저 양도해주면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되 얘를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자, 아버님, 소자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식이 동거봉의하면서 모시고 오는 거죠. 근데 부모님도 1주택, 자식도 1주택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비과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남자가 주택을 하나 준비해놓고 자, 들어와. 색시 들어와. 내가 주택 마련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몸만 들어와. 환장하겠네. 그런 남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택을 가진, 이 들어오는 여자도 또 뭐야? 1주택을 가진 여자야. 환장한데. 꼭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만나요. 저희 집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결혼할 때 주택 없었어요. 들어오는 저희 집 사람 혹시 주택이나 뒤에 쳐다봤어요? 역시 없었어요. 그래서 주택 없어서 부모님한테 갔어요. 부모님도 주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꿋꿋한 집안, 무주택 집안입니다. 훌륭한 집안이죠. 자, 근데 이 집은 다 있어. 하나씩. 그래서 2주택이 됐다.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장동건이가 고소영과 결혼을 하면서 장동건이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들어오는 고소영도 1주택을 갖고 있더란 얘기야. 이때 장동건 짜증나 안 나? 대박이죠. 그러면 이건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단 그 대신 2주택이니까 니네가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장동건과 고소영이가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처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몇 년에 처분해야 돼요, 여러분? 5년 이내. 또는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라든지 이러한 형편으로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지방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갖고 있다. 또는 자녀가 1주택을 갖고 있다가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2주택이 되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택 외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내가 도시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 귀농하거나 이농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농어촌에 있다 갖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음으로 해서 2주택이 되었다. 나는 임대사업자다 보니까 임대주택 외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일 때는 이때는 양도시익에 대한 제한 없이 어떠한 주택에서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주면 1주택으로 인정해주고요. 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거주했던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봐준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양도를 할 때에 이 주택이 2주택에 해당하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전문가가 돼서 좀 더 이러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랬죠? 2년 이상.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 들어갔다가 먼저 임차 들어간 거죠.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취득했다가 양도를 할 때에 그 임차한 날, 이 건설 임대주택 임차한 날부터 양도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때는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요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묻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어떤 타업 인정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것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가 되거나 수용을 당할 때에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제 주택이 수용을 당하는가? 그때 1세대 1주택이었다면은 그때는 취득한 날부터 이 수용을 당할 때까지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수용했을 때 남아있는 잔존 부분은 5년 이내에 수용 당하는 또 5년에 양도되면 이 부분도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이민 간다? 또는 제가 해외 지점에 발령을 받았어요.
제 친한 친구가 영국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고 온 가족이 다 나갔어요. 한 5년간 나가 있었어요. 정말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남들은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실 때 연예인들 기력이 아빠 있잖아. 아빠는 여기서 국내에서 계속 연예인 활동하면서 돈 벌어갖고 외국에 나가 있는 처자식한테 돈 보내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저씨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심 빠져 죽겠네. 자, 그래서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경편으로 세대 전원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그 떠날 때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 불문 비과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1년 이상 이 주택에서 거주는 했어요 여러분. 실제 거주는 했어요. 근데 이놈을 취약이나 근무상경편이나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어갖고 서울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으로 발령났어. 대전으로 또는 대구, 부산으로 발령났어. 그러면 그때는 온 가족이 가야 되잖아 여러분. 발령났으니까. 근데 나는 1세대 1주택인데 아직 2년 이상을 보유를 못했어. 다만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팔고 내려간다. 그럴 때는 그래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야. 단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는 했어야 된다. 실수요자일 때만 비과세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아, 이러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또는 2년 이상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규정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이 그러면 언제 양도하고 언제 취득한 걸 볼 것이냐라는 이러한 시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매 등일 때는 여러분 매매 등으로 인해서 양도가 될 때는 여러분 이날이죠. 대금 청산일에 양도한 걸로 봅니다. 이거죠. 매매 대금이 끝난 날, 잔금 지급한 날. 다만 잔금을 지급한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거나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먼저 등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그때는 등기일에 양도한 걸로 본다라는 걸 보시고요. 또는 우리가 가끔가다 장기할부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장기할부는 여러분 1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이상 장기할부 구입할 때는 등기 접수일에 인도일, 사용수기일 중 이 중에서 빠른 날에 양도한 걸로 봅니다. 또는 내 토지나 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언제 양도한 걸 보냐? 대금 청산이나 수용 개시 또는 등기 접수일 중 역시 빠른 날에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근데 내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요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규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또는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한 건물 양도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취득한 걸로 보되 이전에 먼저 사용을 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던 그때는 그 빠른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은 무조건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게 1982년 6월 5일이었다. 1982년 6월 5일 날에 취득했어. 실제는. 그러면 우리 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거를 1985년 1월 1일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 본다. 이거를 여러분 의제 취득식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과 그 다음에 비과세,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시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우리 한번 간략하게 기본적 개념만 좀 살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